상시백을 흐른다. 센서 수입니다. 곧 2025년 6월 3일 어쩌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인데요. 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면 원하시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경제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역시나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 수준을 특정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의 규제 수준을 기준으로 규제를 낮추어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이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현금을 쓰면서 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다 보니 보조금에 의해 의존하는 산업들이 지원 정책 축소에 대해 다소 불안을 느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때 불협화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공장들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하려는 조치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준석 후보는 공약을 통해서 이러한 공장들이 영호남의 러스트벨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제조업 기반을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봤을 때 잘 된다면 잠시 주춤했던 지방 경제를 조금씩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 분야입니다. 외교는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실용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외교를 강조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서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동보다는 상호 이익을 중심으로 한 동맹 구조로 재편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요구나 미국의 관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관계가 서먹해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협상을 통하여 얻을 건 얻어내고 줄 건 주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도 실용적 협력을 중심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투트랙 외교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정책들이 주로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에서는 긴장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준석 후보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바가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정부 내내 중국과 대립하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남아시아나 인도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제 외교를 다변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기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통상이나 안보 외교를 벗어나서 기술과 과학 중심의 외교 정책도 많이 이루어져서 미국과 협력해 각종 기술, 과학 협력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통일 정책도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통일 정책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준석 후보가 발언한 것들을 보면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를 폐지해서 외교부에 통합하여 외교 통일부로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통일 문제를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통일부를 없애다 보니까 통일 의지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 강경책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북한의 핵포기와 인권 개선을 대화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탈북자 보호 강화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단체들도 지원할 것 같고요. 또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들을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도발로 응수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죠. 사실 제일 유심히 봐야 할 건 정부 개편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안보, 전략, 사회, 세 그룹으로 묶어서 책임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효율 정부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준석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통일부는 폐지되거나 통합될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재편,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재원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 개편을 하다 보니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방에 대한 정책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 정책 기조는 현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하는 것과 비슷하게 첨단무기 개발하고 국방력에 투자하여 북한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다만 군 복무에 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병사, 부사관, 장교를 통합 선발해서 현재 부족한 초급 간부를 늘리고자 할 겁니다. 또한 초급 간부를 늘리기 위해서 대우나 처우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입니다. 이준석 정부가 출범되면 압도적 지방 분권을 핵심 가치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인세
종부세의 일부로 징수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비중을 1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각 광역자치단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서 풀마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자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키우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부터 이준석 후보는 KTX 세종역 신설을 강하게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오송역을 없애고 세종역을 신설해서 KTX로 서울에서 세종까지 1시간 이내로 단축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또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시키면서 세종시를 완성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깨려고 하면 이에 대한 반발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치에 대한 내용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국내각을 해야 할 겁니다. 거국내각은 특정 하나의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개혁신당의 의석수가 국회에서 3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당이 3석이고 야당이 297석인 전무후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사사건건 야당의 견제에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뭘 하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해서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국내각을 꾸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데도 총선에서 과반 이상으로 승리하지 않는 이상 국정 운영을 수월하게 이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공수처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2.3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제대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국회 의석수가 너무 적어서 야권에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정부 출범 이후 초입부터 야당과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또한 이준석 정부도 여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 갈등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세대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고요. 남녀 갈등이 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면서 구조 개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야권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개혁을 추진하면서 갈등도 터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국론이 두 개로 분열된 사회인지라 이러한 갈등 양상은 꽤 오랜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준석 정부는 사회 통합을 하려고 모든 힘을 쏟아부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정치 갈등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진통이 꽤 심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사회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가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강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추진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10년도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헌법은 수명이 다 했다고 하는 게 여야 가리지 않고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국회 의석수가 적은 만큼 개헌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이 모두 만족할 만한 개헌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